요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반으로 여러분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니시면 여러분 어휘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영어 단어도 단어를 많이 알면 여러분 사실 어때요? 내가 지문 읽을 때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잘 읽히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어에서 어느 부분을 이걸 이제 암기를 할 거냐면 고전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고전시가도 할 거라서 고전시가 자주 나오는 어휘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매주마다 정해가지고 암기를 해올 거. 그러면 매주 여러분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암기해 오셔가지고 여러분 개인별 시간이나 선생님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계속 공부 좀 해가지고 고전시가 좀 쉽게 익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하냐면 2월 맨 마지막 주에 여러분 이거 전체 다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전체 다 시험을 보면 이해은배 어휘대회를 열 건데요. 그래서 이해은배 어휘대회에서 상품이 좀 쏠쏠해요, 여러분.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여러분 상품을 주니까 여러분 요거 좀 암기를 해올 거야. 매년 하는 여러분 이해은배 어휘대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공부를 해오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이 뭘 해오냐면 2쪽, 3쪽, 4쪽 공부해올 거야. 2쪽, 3쪽, 4쪽. 2, 3, 4.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좀 한자가 많아. 2, 3, 4를 공부해 오셔서 고전시가 읽을 때 우리 좀 도움되게 해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해올 거. 그러면 선생님 지금 교재 나눠준 거를 보면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쪽, 3쪽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 때 문학교과서를 배우잖아요. 그럼 그 문학교과서에 얘들아 나오는 작품들을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달라요. 근데 교과서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작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작품들 그거를 좀 골라서 넣어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적 경향이 있지, 이 시대에는 이런 경향성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지,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우선은 현대시랑 고전시가를 좀 위주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가 좀 번갈아 가면서 진도를 나가고, 현대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시대 순으로 넣어놨어요. 시대 순으로 왜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문학교과서는 교과서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4종 교과서를 써요. 문학교과서 4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4개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쭉 보면 1단원은 무조건 문학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와. 근데 여러분 사실 기능은 윤리적 기능이랑 그다음 미학적 기능이랑 그다음에 여러분 인식적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면 기능을 학교에서도 물어보진 않아. 작품만 설명해. 근데 이제 2단원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문학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는데 사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냥 내가 감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문학을 감상하는 거에만 문제를 내요. 근데 3단원, 4단원은 문학사가 나와요. 그럼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거든요. 문학의 역사를 가지고서 이거를 문학을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한국사적인 문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게 문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문학이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제 시대별로 배우게 돼.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가 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4단원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서 그 개념은 학교에서 시험에 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작품도 같이 한번 볼 거야. 그렇게 얘들아 구성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4쪽하고 5쪽을 이제 보시면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에 현대시의 자가진단표, 고전시가의 자가진단표를 써놨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선생님 넣어놨어요. 근데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질문할 것도 아닌데 얘들아 표시를 안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못 읽는 건가? 근데 내가 분명 너희들 배운 작품도 막 넣어놨거든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목표는 방학 동안이 끝나고 나면 2월 끝나고 나면 요거를 여러분이 다 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봐주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랑 작품 빨리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여러분 7쪽 가세요. 7쪽에 이제 이런 문학사랑 문학작품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7쪽에 맨 위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박스에는 뭘 정리할 거냐면 우리 한국사, 얘들아 우리가 국사, 역사적인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게 문학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설명을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에다가 간단하게만 정리 한번 해볼게. 우선은 여러분 개화기 시기부터가 현대의 문학에 해당하는데 이 개화기는 언제부터를 개화기로 삼냐면 언제부터 삼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사에서 언제를 근대로 여러분 이렇게 개화기라고 얘기를 해요? 가보 개혁이야 얘들아. 가보개혁부터 여러분 개화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기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894년 이렇게 돼요. 자, 가보개혁은 여러분 왜 이렇게 현대의 기점이 되냐면 신문제가 없어졌어. 근대의 상징이었다. 중세의 상징이었던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평등의 가치관을 좀 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사람들이 전통을 좀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가요. 왜냐면 이제 상투 이제 쓰지 말자, 단발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전통을 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시기야. 그럼 문학도 새로운 것을 얘가 추구하는 시기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보개혁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통과 외래와 혹은 신진 문물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이게 문학에 그대로 정욕이 돼. 근데 얘는 문학사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다르지 않으니까 선생님 그냥 역사 쓰는 칸에다가 문학사도 그냥 같이 써버릴게. 새로운 문학의 대두가 나타나기 시작해. 새로운 문학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문학이 나타나냐면 크게 세 가지야. 세 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여러분 개화가사. 가사는 근데 원래 있었던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 뭐 누앙사 배우는 학교도 있고 성매인곡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삼층곡 배우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여러분 이 가사는 조선시대 작품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용만 바꿔가지고 개화가사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이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었을까? 어떻게 포교를 했길래 동학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까? 그 근원,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걸 활용했어. 사람들이 노래에다가 여러분 그 동학의 교리를 넣어가지고 막 퍼뜨렸던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엄청 유행하는 여러분 문학 발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시험에 안 나와. 우리가 동학을 배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요 명칭만 기억하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것만이야. 그리고 창가. 여러분 창가는 찬송가나 서양의 민요들의 음을 따라오고 음에다가 우리 노래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찬송가나 이런 민요들을 약간 대안하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그렇게 문학성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아. 이건 패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채시. 신채시는 이름 자체에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새로운 신자에다가 몸체자. 형식부터 새로운 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음보일 음수를 따르지 않아요. 새로운 문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개화기의 일반적인 특징. 여러분은 요 세 가지 용어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910년대로 갈게요. 자, 1910년대는 어떤 역사적인 모습이 있냐면 일제강점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일제강점기인데 어떤 통치 시기예요? 일본이 무슨 통치를 하던 시기예요? 무단 통치를 하던 시기죠. 그래서 왜 무단 통치? 근데 이게 문학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사실은 이게 되게 검열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문학이 발전을 해야 돼. 봐봐, 이렇게 새로운 애가 나왔으면 발전을 막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1894년, 1900년이 되고 거의 20년이 지나서 1919년에 최초의 현대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발전을 잘 못하게끔 하는 시기여서 이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문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3.1운동을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문학사에 영향을 줘. 그래서 이거는 밑에다가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역사 사건만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면 여러분 이것도 일제강점기인데 이때는 여러분 무슨 통치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문화 통치로 바뀌죠. 문화 통치로 바뀌니까 여러분 사실 문학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잡지, 신문, 여러분 책 발간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는 못했거든? 근데 이때부터 신문과 잡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국어교과니까 몇 년대에 얘들아 무슨 잡지 나왔고 뭐 이런 걸 암기를 해야 했었거든? 그래서 지금 다 까먹었지만 여러분 기억나는 건 백조, 페어, 그 다음에 소년, 여러분 장미, 그 다음에 여러분 또뭐 하여튼 뭐 설명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애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이거는 문학이랑 관련된 거니까 정리할게.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 등의 이런 언론의 계열들이 얘들아 자유가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등의 이런 문학의 창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검열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를 쓰고 소설을 쓸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창구가 열려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의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3.1운동을 했던 우리 민중들에게 쫄아가지고 이걸 바꾸면서 이걸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1920년대 사회적인 모습이 또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회주의가 엄청 발달을 해요. 엄청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해요. 사회주의가 대두되는 것도 문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930년대 갈 때 1930년대 아직도 일제강점기야.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일본이 무슨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하니까 국어를 쓸 수가 없어. 우리 말을 쓰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 다음에 시를 쓸 수조차도 없는 시기가 돼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는 있었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나, 아니면 반절을 하거나, 그런 시를 써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변절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1930년대에 얘들아 소설은 거의 안 웃기고, 시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작품들이 나냐면 정지용, 그 다음 박용래, 김영란 이런 사람들 작품밖에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문학이 좀 많이 침체되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광복 이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광복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1945년에 광복이 된 거,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이제 문학사랑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래에다가 문학사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1910년 최초의 현대시. 여러분 최초의 현대시는 1919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주요한의 불놀이에요. 혹시 이 작품 들어본 친구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작품이란 저런 의의가 있는데 안 들어봤죠? 문학성이 없어요. 문학성이 너무 떨어져요. 사실 선생님도 지금까지 거의 그 한 9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이거 딱 수업해본 게 딱 한 번밖에 없어. 저기 대기고고에서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게 시험범위였어.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시험범위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진짜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뭐 하면 안 되죠. 무슨 시험 범위가 뭐였냐면 혁오 있죠, 여러분. 혁오의 노래를 시험 범위로 넣었어요. 근데 내가 혁오 노래를 들으면 이거 시험 범위, 뮤직비디오가 그거 학교에서 뮤직비디오도 분석을 해줬대.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분석하고 시 분석해. 내가 살다 혁오 노래 시험 범위 나와가지고 그거 분석한 적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했던 건데, 사실 문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딱 이 처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음보, 음수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것들을 다 배제하고 시를 썼기 때문에 최초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최초의 다른 작품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다른 작품들을 선생님 참고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그거는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줘. 자, 여러분 최초의 한문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은 세조 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누가 쓴 작품이냐면 김시습의 금오신화예요.
문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모든 교과서에 다 여러분 교과서가 문학 교과서가 총 9종이 있거든. 근데 그 9종에 여러분 그 문학 작품이 다 공통으로 다 다르잖아. 공통으로 들어간 작품이 딱 2개 있거든. 그럼 그만큼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건데 누구냐면 여러분 김시슬의 금오신화의 이생주장전, 2번째 여러분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예요. 문학 교과서에 이 2가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교과서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학성이 너무 뛰어나서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조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꼭 내. 이생교장전 배운 친구들도 알 거야.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는 이생교장전을 안 이제 시험에서 빼는 경우도 있어도 이런 오히려 다른 작품을 넣는 경우도 있지. 뭐 만복사저폭이나 치유구벽전기나 아니면 여러분 문군무용록이나 다른 작품을 시험에 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이름만 좀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한글 소설도 있어. 이거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누가 쓴 무슨 작품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에요?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 그래서 여러분 허균의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홍길동전은 너무 유명하니까 교과서에서 많이 뺐지만 사실 지금도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거의 매년 아니면 종종 여러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최초의 신소설이 있어요. 최초의 신소설. 그럼 여러분 신소설은 아직은 현대소설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작가는 이인직이라고 하는 작가가 소설을 써요. 무슨 작품이냐면 혈액누예요. 근데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러분 그 국사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거든. 하얀 국사책에 어디 있냐면 3회 부분 다 끝나고 맨 뒤에 그 시대 문화 나오는 부분에 한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 작품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냥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현대소설. 최초의 현대소설은 중요해. 자, 최초의 현대소설은 누가 쓰냐면 이광수의 무정이에요. 그래도 얘들아 이런 의의가 있잖아. 다른 건 다 읽어봤거든. 근데 그러면 이 무정은 웬만하면 내가 책을 잡고 책을 천천히 읽더라도 포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6번 포기했어. 너무 재미없어 얘들아 진짜. 토 나와 얘들아. 그래서 이런 막 유학 가자, 그 다음에 개화하자 이런 내용만 얘들아 책이 이만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재미없거든. 근데 선생님 앞부분 읽은 게 다 읽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일단 문학성이 그만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작가의 작품이 왜 현대소설이냐, 왜 최초의 작품이냐, 구어체를 처음 써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전소설은 이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를 쓰거든. 문어체는 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고전소설 중에 조홍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조홍이라고 하는 애가 8살짜리 애가 나와요. 근데 그 8살짜리가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하냐면 우리는 8살짜리가 엄마가 이거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 거기서는 어머니 강령하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머니 지금 여기를 가시면 위험하시오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다 글자를 쓰는 사람의 문체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 글을 쓰는 문체야. 그래서만 쓰는. 일상 대화에서는 막 이런 엄마 이러지 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일상의 대화를 처음 쓴 게 이 작품이어서 여러분 최초의 현대 소설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여러분 시 공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처음으로 청일전쟁이 언제지? 아무튼 몇 년 청일전쟁 얘들아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근데 여러분 고전소설은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거든. 아니면 숙정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구체적인 시공간이 들어가진 않아요. 어디서는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현대소설의 얘들아 어떤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현대시는 저기 써놨으니까 최초의 여러분 신체시를 쓸게요. 현대시가 나오기 전에 신체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예요.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 여러분 최남선이라고 하는 작가는 사실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유명하진 않아요. 문학 공부를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작가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문학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겹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항상 꼭 들어가요. 문학인들이 꼽는 천재, 이렇게 꼽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봤잖아. 이 최남선을. 그래서 여러분 이 최남선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17살인가 18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월반에서 그것도 도쿄 유학 가가지고 그럼 여러분 나이에 대학을 졸업해서 와가지고 여러분 이 잡지사를 처음으로 열어요. 우리나라 처음. 잡지사를 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를 만들고 잡지 만드는 돈이 그 집에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문학도 다 처음으로 쓰고 처음으로 다 처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학 글도 너무 잘 쓰고 너무 천재여서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근데 왜 기미독립선언서에 이제 그 탈고, 그러니까 수정은 한용운 작가가 하고 이 사람이 초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 중요한 일은 이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이 다 뭔가 역할을 하고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민족대표 34인이 선언서를 외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경찰서에 전화해서 우리가 이걸 했으니 자수할 테니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버텼는데 3일 만에 변절했어. 일주일이라도 버티지 얘들아. 3일이 좀 너무 앨버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변절자여서 친일파여서 사실 우리는 문학작품을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의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최초의 얘들아 현대시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형식을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작품명만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문학사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이제 1910년대고요. 10년대는 여러분 문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근데 이제 20년대를 한번 가보자. 자, 20년대는 문학의 경향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 3.1운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20년대가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 3.1운동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죠. 왜냐면 독립운동을 원해서 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문학에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게 돼. 대부분 민중들이 쓴 글들 있죠. 민중들이 쓴 글은 아주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얘들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존감이 엄청 높은 작품들이 많이 등장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3.1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민중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 3.1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중들이 쓴 글은 아주 전투적이고 의지적이고 저항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를 쓰는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은 지식인 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인들은 글을 쓸 때 자기네가 기획하고 자기네가 준비해서 3.1운동을 했는데 얘들아 이거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실패했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이러면 허무해지기 시작해. 좌절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독립 못하나 보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여러분 변절하는 기간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3.1운동 끝나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면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네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작품들이 다 우울해. 작품들이 다 얘들아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 약간 어두침침한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 그걸 무슨 경향이라고 하냐면 퇴폐적 낭만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서 퇴폐적 낭만주의가 유행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퇴폐적 낭만주의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퇴폐적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는 연예인들 중에서 얼굴이 하얗고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뱀파이어의 분장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우들을 우리 약간 퇴폐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근데 여러분 퇴폐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픈 거야.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아픔을 여러분 낭만주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낭만하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꿈꾸는 얘들아 파라다이스, 여러분이 꿈꾸는 낭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나의 파라다이스를, 지금 순간의 파라다이스를 얘기를 해보면
여기 없지. 그러니까 여기 없고 자, 따뜻한 얘들아 바닷가에 가가지고 따뜻한 지역의 바닷가에 가서 술을 왕창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 누워가지고 바닷가에서 햇반 이런 선택하고 이런 술 마시고 재밌게 놀겠지. 그러면 이게 나의 파라다이스인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내 낭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낭만은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수업을 해야 된다는 현실을 얘들아 내가 버리고 낭만을 쫓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낭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건 현실을 외면하고 이성만 쫓는 거예요. 현실을 왜 외면할까요? 안 됐으니까. 현실에서 아무리 자기네가 운동을 해도 안 됐으니까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920년대의 작품들은 이상만 쫓고 꿈만 쫓는 모습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거기 정리해볼게요.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건 개인의 자유와 창조적인 가능성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더니 실패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야. 내 개인에게만. 그리고 전통적인 도덕과 인습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도덕과 인습을 멀리하고 동시에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을 해요. 아 어차피 우리 안 되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니까 현실에서 뭐 하려고 해? 도망가려고 해. 도피하려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퇴폐적 낭만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이 퇴폐적 낭만주의가 얘들아 주로 사용하는 소재가 뭐냐면요 허무함, 무기력함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꿈. 여기서 이제 교과서가 여러분 다 다르니까 안 들어가는 이제 학교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 무슨 작품이 있냐면 비상한 교과서에 그 산돼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산돼지의 배경이 딱 1920년대 초반이거든요. 3.1운동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거기서 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혁이가 계속 잠만 자. 계속 꿈만 꿔. 이런 꿈을 꿔서 계속 자기가 바라는 그 꿈의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해. 현실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지식인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근데 왜 현실은 자기는 이제 부모가 없어. 부모가 없어서 양부모가 자기를 키워주는데 양부모의 딸을 사랑해. 막장이네? 자, 여러분 막장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런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자기 양부모의 딸을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인 거잖아. 여동생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게 외면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꿈만 꿔. 잠을 자. 이게 여러분 퇴폐적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또 아파 얘들아. 자기가 무기력해지니까 얘들아 계속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하거나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울적. 이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소재를 사용하니까 어떤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내냐면 슬퍼서 애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러면 이 퇴폐적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 병폐적.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 그리고 낭만적.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 1920년대 초반의 문학경향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향으로 갈게. 두 번째 경향은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여러분 시험 범위일 때 되게 짜증나지 않아? 여러분 사회주의 계열의 얘들아 그 단체들 딱 나오잖아.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들 쭉 몇 년 되는 누가 내년 되는 누가 이러면서 단체를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두 가지 경향을 갖는 것처럼 문학도 두 가지 경향을 가져요. 사회주의 계열의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민족주의 계열의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은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192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가 유행하기 시작을 해요. 사회주의가 유행을 하니까 무슨 문학이 나오냐면 계급 문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계급 문학. 근데 여러분 계급 문학은요 두 가지의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누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부르주아 계층하고 프롤레타리아의 계층이에요. 부르주아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일제강점기 때 돈 많고 얘들아 이렇게 많이 얘들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사, 그치? 일본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 걸 빼앗아서 프롤레타리아에게 혁명을, 얘들아 아니면 평화를 이걸 요구를 하는 문학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부르주아
기존의 것들을 빼앗자고 하는 내용인 거거든.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나눠서 가자. 그럼 여러분 빼앗으려고 할 때 주세요 한다고 해서 이제 쉽게 주겠니? 어떻게 해야 돼? 때려 부시자, 죽이자, 얘네가 불태우자 뭐 이런 문학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과격해.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 우리가 배우지 않아. 근데 이제 문학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 이기영의 고향. 이거는 들어가 있어. 이게 사회주의 문학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과격하진 않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농민과 노동자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서 요거를 딱 하나 그거 배우기는 해요. 그럼 여러분은 계급문학에서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어떤 집단을 여러분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집단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프예요. 여러분 우리 막 신간의 신민의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 집단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면 돼. 카프야. 카프는 K, A, P, F라고 하는 말 줄임말의 여러분 이름이에요. K 조선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카파라고 하는 집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반발해서 나온 작가들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발하는 작가들이 누구냐면 김소월, 그 다음에 이런 정지용, 김영남, 박용래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울 작품들이에요. 그럼 이 작가들을 이다 비판하는 문제가 나올 때 누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를 기억하고 이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두면서 시를 쓰냐면 농민들과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어떤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뒀다라고 하는 의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문학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술성은 배제하고 이념성이랑 그 다음에 목적성 이거를 더 중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칸이 3개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예술성, 부등호, 이념성, 목적성 이렇게 써주면 돼. 예술성, 이념성, 목적성을 더 중시한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념과 목적이 드러나죠. 맞자. 우리 사회주의에서 독립운동하자.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경향.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향을 갈게. 자, 세 번째 경향은 누굴 보냐면 여러분 민족주의 시가 나타나요. 그럼 이 민족주의 시들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냐면 전통적인 서정시를 드러내요. 전통적 서정시를 써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1번 카프의 반발에서 나타난 문학운동이고 전통을 중시하고 민요나 시두부 운동을 진행해서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전통 무시하자고 했거든? 왜냐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20년대에 왜 전통을 다시 중시하는 거야? 일제강점기잖아요. 우리 거를 빼앗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을 중시하는데 이건 여러분 작가를 알고 있어야 돼. 김소월, 한용운이야. 이렇게. 김소월과 한용운이 여러분 이 민족주의 전통적인 서정시를 쓰고 있는 작가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통이란 그 전통이 무엇인지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율격의 전통과 이건 근데 선생님이 김소월 했던 친구들은 다 정리했었어. 자, 이렇게 내용이라고 하는 전통을 드러낼 거야. 자, 그러면 율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율격을 드러내냐면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음보랑 음수랑.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보율이 뭐뭐 있어요?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삼음보랑 사음보랑 그치? 그래서 여러분 사음보랑 사음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음수로 가자. 이러면 삼음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음수율이 누구 있어? 그리고 우리 고려말 배웠던 거 생각해봐. 3,3, 2조, 3,3, 3조. 여러분 김소월은 7호조. 이게 여러분 삼음보일 때 쓰는 음수율이에요. 자, 이게 선생님 연두색으로 쓴 게 삼음보야. 그럼 이제 주황색으로 쓰는 건 사음보예요. 사음보는
시조하고 가사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몇 조가 나와야 돼요? 3, 4조, 4, 4조. 그래서 여러분 3, 4조, 4, 4조의 형식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요격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냐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서가 뭐예요? 한, 그치, 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1920년대의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8쪽으로 넘어가셔서 8쪽하고 9쪽은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왜냐면 여러분 20년대 작가까지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문학사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10쪽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 작품, 김소월의 작품을 한번 가볼까? 거기 지금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펴면 짝수 페이지는 지문이 들어가 있고 홀수 페이지는 정리할 수 있는 칸으로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짝수 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홀수 페이지에는 정리를 하는데 뭐부터 보냐면 홀수 페이지에 있는 김소월부터 볼 거야. 작가의 경향을부터 정리할 거야. 그래서 11쪽에 김소월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 김소월은 돈 많은 집 아들이야. 돈 많은 집 아들이어서 원래 여러분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얘들아 이 공장, 얘들아 돈을 되게 많이 번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이 얘들아 이걸 자기 뒤 가업을 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소월은 자기의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지. 그리고 더더구나 어렸을 때 그 엄격하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책으로 읽었을 때 6살인가 7살 때 엄마랑 일부러 떨어지게 해서 살게 했대. 근데 여러분 그 6살, 7살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야 되는 나이잖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결핍을 가지고서 생활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가업을 이어야 되는데 경영학과에 가고는 하지만 사실은 문학을 너무 하고 싶어.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못하게 맡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갈등이 되게 커요. 근데 이제 또 김소월이 이제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건드는 사업 족족 다 망해요.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을 내버린 거야. 왜냐면 능력이 없어. 재미도 없고 자기 재능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에 대한 고뇌가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냐면 내가 내 존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는데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생성과 소멸의 존재의 원리 같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근원적인 고도, 자기의 본질, 나라는 사람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시를 써요. 아마 여러분 지금 산유화라고 하는 작품을 배운 학교가 있는데 산유화가 바로 요거예요. 이 자기 결핍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죠.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이제 김소월이 유명한 거는 요거예요. 한해정서죠. 한해정서는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냐면 부재에 대한 한해정서를 드러내요. 부재에 대한 한해정서. 근데 얘들아 선생님 왜 부재라고 써놨냐면 이별의 정서라고 왜 안 쓰고 부재라는 말을 써놨냐면 여러분 이별을 한 거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근데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면 우리에게도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일제강점기 때 땅을 빼앗겼으니까. 주권을 상실한 거에 대한 작품을 써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이별의 정안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에 대해서도 쓰고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본 거에 대해서도 쓰고 자기의 얘들아 결핍에 대해서도 쓰고 그게 다 부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재라는 말에는 다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어조를 많이 쓰냐면 여성적 어조를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요적 율격 아까 사용했던 거 많이 드러내요. 이거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평안도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나라 향토적인 이미지를 많이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향토적 이미지를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 결국은 약간 되게 힘들었나 봐. 사업도 망하고 애들 사귀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편에 손을 대요. 아편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죽어요. 그래서 30몇 살에 되게 빨리 죽기는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전통을 잘 살리려고 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여러분 지금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지금 쉬는 시간을 하고 작품 들어갈게. 그래서 여러분 돌리사람 좀 잠깐 빼고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 응? 여러분 우리 지문 한번 읽어볼게. 여러분 어딜 가냐면 여러분 우리 10쪽으로 가셔서 여러분 첫 번째 이거를 한번 봅시다. 1년 그립다 말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보면 말을 할까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이런 입장이 좀 더 강해요. 그러면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한이 그리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한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뭐냐면 보조용언에 해당하는 건데, 이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앞말에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을 때 이 한이를 써요. 그러면 말을 할까? 하려고 하는데 아휴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말을 할까 하니 못했어. 말을 할까 하니 말 못하고 있어. 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이 할까 다음에 한이가 이어져서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부러 행을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행을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는 행간걸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행간걸침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행간걸침을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여러분 이거를 속도감을 좀 조절을 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내 망설임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망설임, 이 감정이 드러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자기가 그립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없어요. 내 옆에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 사람은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쵸? 그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이연으로 갈게. 자, 그냥 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말하지 말고 갈까? 갈까라고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그럼 여러분 다시 더 한 번이라는 건 뭘 다시 하겠다는 거야? 말을 할까? 다시 또 고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고민 중이라는 걸 무슨 표현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말줄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네요. 말줄임표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 이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략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생략법을 써버리는 거예요. 말을 끝까지 완성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말을 할까? 그냥 갈까? 할까? 말까? 또 망설이고 있는 이 감정을 여러분 말줄임표를 통해서 망설임을 표현을 해버리고 있는 거야. 망설임. 저기 선생님이 이렇게 저기 하고 말을 안 해. 그럼 이게 말줄임표거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본다? 쟤 뭐하고 있나? 저기라고 불러놓고는 왜 뭐하고 있나? 선생님을 본다? 그거는 뭐냐면 말 생략을 해버리면요, 이 독자나 얘들아 말하는 화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말 안 하지? 뭐라고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 생각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운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행간걸침이랑 여러분 생각법을 사용해서 계속 여운을 형성하는 거야. 말할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계속 여러분 이 망설이고 있는 거를 여운을 형성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1년하고 2년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1년, 2년에서 여러분 무슨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냐면, 여러분 얘가 지금 내 감정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립다, 그리워, 내가 고민하고 있어, 내가 말할까 말까? 여러분 내적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앞부분에 내 정서가 드러났다고 해서 얘를 선정이라고 해. 그다음 앞부분에 정서가 들어가는 걸 선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3년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가 막 날아다니나 봐. 근데 이 까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산에는 해가 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 화자는 님이 내 옆에 없어. 내 옆에 님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벌써 얘들아 저녁이 되어가고 있어. 그러면 이 저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가는 길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에요? 님이 가는 길이에요? 나는 지금 얘들아 말할까 말까 잡을까 말까 고민만 해. 고민을 할 때 얘들아 쫓아가서 이 사람을 딱 잡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가는 길은 누가 가는 길이냐면 님이 나를 버리고 가는 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님은 나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짐을 고하고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뒤돌아선 그 사람을 보면서 잡을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갈까 나도 돌아설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내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 벌써 시간은 지나서 여러분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이 사람을 더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조바심 나요. 빨리 내가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냐면 까마귀가 깍깍거려. 그럼 이 깍깍거리는 이 청각적인 이미지가 여러분 해가 지고 있어 옆에다 나에게 계속 조바심을 만들어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까마귀가 내가 지금 조바심이 느껴지고 조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물이 내 감정을 끄집어내주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여러분 무슨 거라고 불러요? 문학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자연물이 내 감정을 끄집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줄여가지고 객산이라고 쓸게.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연으로 가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여러분 이제는 물을 보고 있나봐. 이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가자고. 따라가자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얘네가 나한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는 없거든. 의인법을 쓰기는 해. 그 의인법을 쓰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화자는 사실 여러분 얘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화자가 딱 봤을 때 물이 막 흘러가는 거를 보고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시 안 돌아와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시간이 계속 가고 있구나.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얘들아 빨리 와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 강물도 나한테 뭘 만들어내는 거야? 조바심과 조급함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얘도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까마귀처럼. 그러면 따라오라고 얘들아 얘는 흘러도 천천히 흐르는 게 아니야. 연달아서 계속 흐르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물이 계속 흐르니까 내가 더 옆에서 조바심이 난다. 그럼 내가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바심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서는 여러분들 감정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물을 통해서 여러분 간접적으로 정서를 보여주는 거고 얘네는 다 자연물들이잖아요.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모습 묘사하고 있고 해가 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풍경이죠. 그러면 여러분 뒷부분에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년하고 4년에서는 이게 후경이 돼요. 그래서 이 글은 선경 후정의 반대말인 선정 후경의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방식을 쓰는 작품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표현법 몇 개만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완전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아니죠. 흘러도 흐르기다려 완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흐른다라는 사실은 똑같지만 조금씩 변화를 줘요. 반복인데 변화를 주는 거를 우리는
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변주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러분 흐릅디다려 있죠. 이 흐릅디다려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면 다 표준어를 썼거든요. 얘만 표준어가 아니네. 얘만 여러분 뭘 쓰고 있냐면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야. 왜 갑자기 얘만 사투리를 쓸까? 이거를 여러분 선생님이랑 음보를 가지고서 한번 이유를 찾아볼게. 자, 음보를 한번 표시를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음보는 김소월은 무조건 3음보 7호조예요. 그러면 3음보 음보 하나.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3음보. 그 다음에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3음보.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3음보. 이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3음보를 사용을 해요. 그럼 여러분 글자 수도 계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7, 5, 7, 5, 7, 5, 8, 5, 6, 5, 7, 5, 6, 5.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흐릅디다려가 흐릅니다 그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표준어를 일부러 여러분 5글자인 사투리로 바꾼 거예요. 왜 5글자로 바꿨는지 이해되세요? 운율을 맞추려고. 7호조를 맞추려는 의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운율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글자 수를 바꿔버린 거예요. 의도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변화를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어디에다가 정리를 좀 해보냐면 여러분 11쪽에 거기 혹시 중요 표현법 혹시 있니 얘들아? 중요 표현법에다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행이 있잖아요. 행이 있잖아요. 이 행은 똑같은 길이로 글을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행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하나의 행을 악보로 한번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악보가 있을 때 악보가 여러 개로 악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악보가 하나의 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저기 보면 그립다라고 해서 여러분 한 행에 3글자가 들어갔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3글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연주를 해야 돼요? 빠르게 연주해야 돼요? 천천히 연주해야 돼요? 천천히 연주해야죠. 하나씩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행은 12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12글자를 얘들아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여러분 속도가 훨씬 더 어때 얘들아? 빨라져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선정 부분들은 다 여러분 한 행에 3글자나 5글자밖에 안 들어가요. 되게 짧은 시행을 가지고 있죠. 이거 얘들 어디에 정리하면 되냐면 거기 중요표현법에 잘 정리해줄게. 선생님 여기다 잘 정리해줄게. 중요표현법에 여러분 1년하고 2년은 짧은 시행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짧은 시행을 사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호흡이 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느린 호흡을 만들어내고요. 근데 이제 3년하고 서연을 생각을 해보세요. 3년하고 서연은 여러분 어떤 시행을 사용하냐면 아주 긴 시행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행을 사용을 하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빠른 호흡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소월이 왜 의도적으로 1, 2연에다가는 느린 호흡을 계열을 해놨고 왜 의도적으로 3년하고 4년에는 이렇게 빠른 호흡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넣어놨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정서랑 연관성을 가져. 여러분 우리가 막 고민할 때 할까 이렇게 고민해요? 할까? 말까? 되게 천천히 고민을 하잖아. 여러분 천천히 고민하고 망설이는 여러분 이 생각을 느린 호흡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천천히. 근데 여기는 마음이 어때 지금?
조바심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는 무조건 여러분 김소월은 음보를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뭘 확인을 해주냐, 이 음보가 이 작품에 어떤 정서를 유발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이런 호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재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내재율이라는 건 작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 아니라 읽을 때 은은히 나타나는 운율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소월은 외재율도 써. 삼음보 칠오죠. 겉으로 드러나는 음보도 사용하고 속으로 드러나는 호흡까지도 고민했던 작가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작품은 허투루 읽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음보 하나, 호흡 하나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느린 호흡을 사용을 했잖아. 그럼 느린 호흡을 대부분 사용을 하면 긴장이 얘들아 이게 고조가 될까요? 긴장이 완화가 될까요? 완화돼요. 긴장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상대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해소가 돼요. 속도가 천천히 되면. 근데 여러분 빠른 호흡은 긴장이 고조가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얘들 호흡을 가지고서도 속도 조절을 해서 이런 긴장감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긴장감을 완화시키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러면 11쪽에 여러분 우리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작품에 대한 이해 제목 한번 봐보자. 여러분 가는 길 누가 가는 길이라고? 이미 가는 길. 그치? 그래서 거기다가 1번에 이미 가는 길이다. 이미 떠나가는 길을 내가 막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나 있어요 없어요? 나가 없어요. 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화자라고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고민하는 화자지.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적 배경 갈게요. 여러분 시간적 배경은 아까 저녁이었어요. 그쵸? 해질 무렵 저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위에 했어요? 길 위에서 내가 지금 버림을 받은 상황이야. 차인 상황이지. 여러분 나 뭐 하고 있냐면 립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립을 붙잡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붙잡고자 할 때 어떤 정서가 두 가지 정서 나왔지. 망설이면서도 빨리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서 하나 더 찾아보면 근데 여러분 좀 되게 안 된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내가 차인 상황이잖아. 차인 상황이니까 너무 슬프기도 한데 내가 이 사람을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잡아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 확률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랑 결국은 내가 완전히 끝난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어떤 감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슬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이 나타나니까 이별을 했을 때 슬픔 느끼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김소월이 자주 쓰고 있는 이별의 정한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는 선생님이 시상전개 방식이랑 다 본문에 다 써놔가지고 얘는 따로 정리할 건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빼앗긴 데에도 봄이 오는가 라고 하는 12쪽 13쪽에 있는 지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우선은 13쪽에 있는 여러분 선생님이 이상화가 접혀져 있는 부분 보면 거기 혹시 나의 침실로라고 하는 작품 혹시 있어요? 그걸 먼저 볼게요. 왜냐면 나의 침실로라고 하는 작품이 얘들아 먼저 쓰였어. 선생님 알기로 22년에 쓰였고,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가 25년쯤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 초반의 문학 작품은 이런데 1920년대 중반의 작품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거나 이거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이상하의 나의 침실로 갈게요. 자, 나의 침실로. 선생님 일부만 좀 가지고 와서 사실은 선생님이 전체 내용을 선생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할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 부분에서 아, 얘가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구나 이것만 그냥 좀 정리하자. 마돈나, 언제든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끌려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말이야. 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너는 알련만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돈나랑 어디를 가자고 하냐면 제목을 봐봐. 내 침실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돈나는 여러분 서양 여성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920년대에 서양 여성을 보는 게 되게 흔했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낯선 여자인 거예요. 낯선 사람을 데리고서 여러분 내 침실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침실이라고 하는 곳은 되게 은밀한 곳이란 말이야. 왜냐면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얘들아 이 마돈나를 데리고 가요. 그럼 여러분 서양 여자를 데리고서 여러분 이 침실로 가자라고 하는 이 행위 문구 자체는 여러분 약간 어떤 표현이 들어간 거냐면 관능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약간 섹슈얼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작품은 관능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가자라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가? 안 가. 마돈나나 마리아나 얘들아 가자고는 알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안 가. 그러면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침실이거든요. 그럼 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곳을 우리 문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이에요.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실은 진짜 얘들아 내가 잠자는 그런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상향에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상향인 이 침실을 부활의 동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얘들아. 근데 부활을 하려면 뭘 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죽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한다는 건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왜 침실로 연결을 시켜놨냐면 여기는 전문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것만 정리할게. 여러분 침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죠? 집이 제일 편안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침실은 당연히 편안한 곳이잖아. 죽음을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해. 쉽게 말하면 죽음이 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그래. 이 여러분 1920년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다고 했어요? 지식인들이 얘들아 이 3.1운동 실패로 가서 자기가 너무 살기 힘들다고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죽음이 안식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까 앞에서 여러분 퇴폐적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시를 쓰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퇴폐적 낭만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아까 여러분 김소월의 작품은 여러분 민족주의 전통적인 서정시에 대한 경향이라면 이 작품은 퇴폐적 낭만주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라고 하는 작가는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작가는 퇴폐적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선생님은 사실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왜냐면 이거 봐봐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막 표현들이 좀 약간 너무 아유 얼마나 독립에 대한 의지는 없었으면 뭐 이렇게 약간 선생님 맨 처음에 몰랐을 땐 이렇게 시를 썼거든. 시를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듣냐면 이제 시인론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시인론 수업의 과제가 뭐였냐면 대학교 과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그 다음 주에 해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과제를 3월이나 첫 수업 때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과제를 내면 거의 얘들아 국어교과니까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 얘들아 30장 얘들아 기본 50장 거의 논문 수준처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시인론 수업을 뭐 들었냐면 작가를 교수님이 딱 던져주면
거기서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선착순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 명씩만 맡을 수 있어. 그래서 한 명을 맡아서 PT 이기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동기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지. 이제 이거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기는 사람을 고르고 이긴 사람이 먼저 고르거든요. 선생님 이 상관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왜 골랐냐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골랐어요. 왜냐면 연구할 게 많이 없으니까 내가 조사할 게 많이 없어야 얘들아 편하게 얘들아 과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르긴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 그러면 이분은 독립운동 집안의 자식이야, 아들이야. 그래서 이분 동생도 독립운동을 했고 이 사람은 사실 독립운동을 안 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죽고 나서 동생에게 쓴 편지랑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에서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역할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티가 안 나지. 그래서 이 사람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으니까 빼앗긴데라도 몸이 오는 가를 쓴 거야. 그러면 얘들 내용이 그러면 경향성이 확 바뀌거든? 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여러분 1번 가세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데라도 봄은 오는가? 그럼 여러분 지금은 남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 맞죠? 여러분 우리 땅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이라는 건 여러분 식민지가 된 얘들아 우리나라 땅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란 거냐면 이상을 꿈꾼 게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을 인식을 함으로써 빼앗긴 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들만 빼앗겼을까? 산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이러면 이제 곡식들도 수탈을 당하고 모든 게 다 빼앗기던 시기야. 그러면 모든 게 빼앗겼는데 그 중에 들만 가지고서 전체를 빼앗겼다고 표현을 하네. 저 모든 전체가 있는데 부분을 가지고서 빼앗겼다고 표현을 해. 그러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법이에요? 대유법이죠. 그렇죠. 대유법이에요. 대유. 그러면 대유법의 원관념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빼앗긴들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의 국토, 우리의 조국, 우리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빼앗긴 조국을 이곳에 봄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이 봄이 광복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은 광복, 독립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야. 우리는 식민지구나. 우리는 땅을 빼앗겼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을 해. 자, 근데 이제 이연을 가보자.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서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요. 온몸에 햇살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봄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봄 햇살의 따뜻한 기운을 받고 있으니까 그 받으면서 어디를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과 들이 맞붙은 선을 향해서 걸어간대요.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은 여러분 가르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 하늘과 들이 맞붙은 저곳은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불러? 지평선. 그러면 여러분 이 지평선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인가 봐. 계속 걸어가잖아. 꿈속을 가듯. 근데 간다고 한들 이 지평선에 갈 수 있는 사람. 지평선에는 아무도 갈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이만큼 가면 지평선도 그만큼 멀어져. 이곳은 그러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이네요. 그럼 선생님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상향. 그렇지? 이거 이상향이야. 그러면 자기는 이상적인 공간에 가고 싶은 거야. 이상적인 공간에 가고 싶으니까 얘들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꿈을 꾸듯이 막 신나게 가는 거지. 여기서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이 사람이. 자, 기분이 좋다가 3년을 가세요.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혼자 온 것 같지를 않다. 네가 끌었느냐 내가 불렀느냐 누가 불렀느냐 답답해라 말 좀 해다오. 자 얘들아 왜 답답하다란 말을 쓰냐면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봄이 올까? 봄이 올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걸어가도 이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과연 이곳에 간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 봄이 올 거라는 걸 확답받을 수 있을까? 봄이라는 게 정말 올까?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현실을 다시 인식을 하면서 아, 우리가 봄이 쉽게 오지 않을 거구나 이거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 광복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3년에서 다시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시 사연을 갈게. 사연.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면서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네. 자, 그럼 여러분 바람이요. 나에게 얘들아 봄바람이 살랑살랑 가자 우리 그래도 저기 가자 저기 가자 나를 계속 이끌어. 그리고 옆에서 여러분 종다리가 샌데요. 이 새가 안녕 하면서 나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들은 나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주냐면 이상향에 계속 갈 수 있게끔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에 대한 여러분 즐기고 있는 거죠. 봄이 왔네. 봄이 오니까 봄바람 살랑살랑 이 새들이 나에게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이 자연들을 의인화를 시켜서 봄을 즐기기 시작을 해요.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연.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는 고운 비로 너는 산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보리밭이 이렇게 있나봐. 보리는 겨울에 심어서 봄에 얘들아 자라가지고 늦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됐으니까 얘가 쑥쑥쑥 자라겠죠. 비까지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 보리가 이제 봄 되면 나달이 이제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인단 말이에요. 그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꼭 머리카락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비까지 왔으니까 비를 맞았으니까 머리를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감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자기 너무 가뿐하대요.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혹시 머리를 오랫동안 안 감아본 게 언제예요? 여러분 말하기 좀 그런가? 여러분 선생님은 거의 선생님 머리가 되게 얇아서 기름이 되게 잘 펴가지고 매일 감아야 돼 나는. 그래서 매일 출근하니까 난 매일 감거든요. 근데 선생님 딱 언제 내 머리를 되게 최장기간 안 감아봤냐면 선생님 재수하고 이제 수능 끝나고서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몰아서 해야겠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만화책을 얘들아 선생님 그때 만화책을 빌려서 봤거든. 만화책을 얘들아 2만원어치를 빌려와. 그럼 여러분 당시 200원이니까 여러분 100권을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0권을 빌린 다음에 그거를 5일 동안 계속 참았죠. 그때 안 씻었어. 얘들아 그래서 그때 안 씻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이제 만화책을 돌려주러 갈 때 이제 씻었거든. 머리를 2번 감긴 했는데 되게 시원하더라. 얘들아 뭐 찝찝했던 게 다 풀리니까 되게 시원했거든. 근데 처음으로 얘들아 그렇게 머리를 안 감아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지금 얘들아 보리밭이 머리를 안 감았는데 얘들아 비가 오니까 감았다고 표현을 했잖아.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화자가 있어. 여기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얘가 대신 느끼고 있는 건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자의 감정을 대상이 느끼고 있으면 감정이입인데 대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가 대신 느끼고 있으면 내 화자가 대신 느끼고 있으면 아 쟤도 저럴 텐데 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동화를 하고 있어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화자의 감정을 여러분 대상이 대신 느끼는 건 감정이입. 근데 대상이 저렇게 생각할 거야 대상이 저렇게 느낄 거야 라고 내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동화야 동화. 왜냐면 내가 걔한테 이심전심으로 얘들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리밭이 시원하겠다. 내가 너 머리 감아서 되게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이 자연들의 지금 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연이랑 진짜 문화일체처럼 되게 신나고 있고 재미있게 얘들아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유견으로 갈게. 자,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노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자, 여러분 여기 논이요 말라 있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른 논이라는 건
몸에 뭐가 든 상태냐면 가뭄이 든 상태였던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노는 어디에 있냐면 저 빼앗긴 들에 있어요. 그죠? 들에 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들은 뭘 상징하기로 했어요? 우리 국토를 상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마른 논은 우리 국토라고 한다면 이 국토에 가뭄이 들었대. 그럼 이 가뭄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 일제예요. 일제의 억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뭄은 일제의 억압을 얘기를 해요. 일본의 억압 속에서 얘들아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뭐가 흐르냐면 착한 도랑, 어저께 비가 왔으니까 도랑이 흘러서 물을 이렇게 보리밭에 대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착한 도랑이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겠지? 그 졸졸 흐르는 소리를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젖먹이 아이를 달래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물 흐르는 소리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물이 여울을 지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걸 뭐에다 비유를 해요? 어깨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얘들아 물이 움직이고 물이 얘들아 소리를 내는 거를 여러분 지금 비유적 표현, 어떤 비유로? 어깨춤 출 수 있고 얘들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뭐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의인화를 시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자연을 다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계속 자연과 자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기뻐요? 안 슬퍼요? 되게 신나고 기뻐요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7년 가자.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여러분 이 깝치다는 건 지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재촉하지 말라는 사투리야. 사투리. 재촉하지 말아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사람이 지심을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나비하고 제비도 우리 빨리 이상향에 가자. 아까 바람이 나를 이끈 것처럼 재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문득 얘들아 여기서 자라는 우리 들꽃, 우리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상에 가려고 해야 돼? 이상에 가는 것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현실, 우리 조국을 더 살펴보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젓가슴 같은 이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식으로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려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 호미를 달라는 건 자기가 이 밭에 가서 직접 뭘 하겠다는 거야?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빼앗긴 들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해. 나도 이 농사를 같이 짓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국토에 대한, 우리 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국토에 대한 애정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분 엄청 좋아요. 왜냐면 우리 땅을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제 구연으로 가자.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가버려다오. 갑자기 얘들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건 자기가 가야 하는 이 목적이 상실이 된 거야. 목적이 왜냐면 아까 이상향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상향 안 가고 있잖아요.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만약에 목적지에 어디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어. 그럼 길을 잃으면 어떻게 얘들아? 불안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자는 방황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안을 뭐에다 비유를 해요 여러분? 구연해.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여러분 막 강가에 보호자 없이 2-3살 된 애기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보는 사람이 아이고 너도 큰일 났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 그게 내 혼과 같대.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얘들아 지금 우습다고 표현을 하거든? 갑자기 불안하다고 해놓고는 우습다라는 표현을 써. 이 우습다가 왜 나오는지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친구랑 대화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 웹툰을 보든 아니면 여러분 뭐 인스타를 보든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 내가 핸드폰을 지금 재밌게 막 놀고 있어. 근데 내일 시험이야. 여러분 순간 핸드폰은 되게 재밌는데 내일 시험이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나 뭐하고 있냐?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들아 약간 지금 현타 오죠? 이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자연을 너무 즐기고 있었어. 자연을 너무 즐기고 있는데 이 땅은 내 땅이 아닌데? 이 호미 들고 얘들아 신나는 이 땅 빼앗긴 땅인데? 우리 땅을 빼앗겼는데 내가 이렇게 봄을 즐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얘들아 내가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 내가 시험이 바로 내일인데 시험을 까먹고 있었던 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자신이 비웃게 되는 거죠. 자기를 우습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를 자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제 땅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봄을 너무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조적인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한 거야. 기분 안 좋아졌어. 그치? 자 그럼 이제 10번째 연을 가자.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풋내는 이 흙냄새, 풀냄새야. 흙냄새, 풀냄새야.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러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자 그럼 여기서 푸른 웃음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웃음은 웃음소리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 그럼 무슨 감각적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청각, 그치? 그러면 청각을 웃음이 파란색일 수 있어 얘들아? 시각처럼 표현을 한 거지. 그럼 여러분 청각의 시각화, 즉 공감학적 이미지를 사용을 해. 그럼 이 공감학적 이미지를 사용하니까 여러분 화자는 어때? 내가 막 봄을 즐겼던 그 긍정적이고 기뻤던 순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지. 그 감정을 느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얘들아 푸른 서러움이라고 표현을 했어. 여러분 서러움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를 파란색이라고 하는 얘들아 색깔로 표현을 했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쓰고 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럼 얘들아 왜 서러움을 느끼는지 알겠지? 땅을 빼앗겼으니까 그 빼앗긴 땅을 인식을 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땅을 빼앗긴 서러움과 내가 얘들아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얘들아 너무 즐기기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반성, 이거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정서가 하나만 느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느끼고 있죠.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극과 극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걸어가? 다리를 절면서 가. 다리를 전다는 건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건 정서의 불균형이지. 정서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기쁘면서 슬퍼본 적 있어요? 아직 그리고 화나면서 얘들아 막 기뻐본 적 있니? 약간 되게 신나는데 얘들아 막 화나는 그런 안 경험해봤니? 여러분 선생님이 뭘 했냐면 선생님 동생이랑 진짜 치고 먹고 잘 싸웠거든요. 한 살 밑에 동생이랑 지금도 가끔 싸우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주먹 다짐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주먹 다짐을 20살까지만 주먹 다짐을 해보고 그 다음은 싸우진 않았는데 얘랑 진짜 치고 먹고 싸우는데 우리는 이제 주먹 다짐을 할 때 이제 주먹으로 이제 때리거나 아니면 이제 뺨을 때리기 시작을 하거든. 진짜 그때는 어릴 때 딱 20살 때까지. 그럼 이제 뺨을 때리는데 내가 선생님은 163이고 우리 동생은 170이 돼. 키가 커가지고 이 스윙 자체가 내가 때리는 거랑 얘가 때리는 거랑은 조금 갭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얘를 날라차기로 차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집에서 싸우는 상태에서 집이 난리판이 난 거거든. 내가 발차기를 하려고 뛴 순간 얘들아 그 아래 물이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자빠졌지 선생님이. 그래서 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동생이 내가 아래서 보는데 우리 동생 있잖아. 우리 동생이 지금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웃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알지? 얘들아 선생님 보면서 너무 할 말도 웃고 있는 거야. 나도 순간 완전 빡이 치는데 여러분 재밌긴 해. 왜냐면 너무 자빠진 모습 너무 웃겼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이중적인 감정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혹은 연예인들이 얘들아 상 받을 때 어때요? 막 울면서 이분 웃고 있다? 얘들아 신나 재밌어. 자기가 이 상을 받은 거에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동안 고생했던 거 생각하니까 막 서러워. 이게 이중적인 감정이거든요. 사람은 이중적인 감정을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현실을 빼앗겼다라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이 땅에 봄이 온 게 너무 기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봄신령이 짚혔나 보다. 이러면 짚히다가 여러분 사투리로 홀리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봄신령이 나를 홀려버렸나 보다. 그래서 내가 자연을 막 미친 듯이 추구하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경 갈게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다가 봄 광복 안 올 수 있어. 조심해. 이런 의미야. 그러면 첫 번째는 봄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걱정, 불안. 봄을 빼앗길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 요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 아직 봄을 빼앗긴 건 아니니까 빼앗기기 전에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이거 꼭 지키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길 수 없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거야. 여러분 아까 선생님 시험의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일 시험이야 라고 딱 인식하는 순간 아 내일 시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근데 지금이라도 공부해야지 뭘 해야지 이거는 의지잖아. 이렇게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 선생님이 간단하게 내용을 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퇴폐적 낭만주의가 지금 있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완전 없어요. 독립에 대한 여러분 의지나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이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선생님이랑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우선은 중요표현법을 먼저 정리할게요. 자 중요표현법을 가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뭘 정리할 거냐면 향토적 이미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향토적 이미지. 그래서 중요표현법의 향토적 이미지를 가자. 이러면 향토적 이미지는 다른 말로 토속적 이미지라고 하죠. 토속적 이미지예요.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 어떤 시골의 이미지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옛날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향토적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사투리. 그럼 우리는 사투리를 찾으면 향토적 이미지 찾는 거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지역 특산물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혹은 그 지역명. 근데 여러분 서울은 향토적 이미지가 아니야.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농촌의 지명이 들어가야 향토적 이미지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김소월의 작품의 진달래꽃 보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면 영변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 들어가고 그 영변에서 유명한 진달래꽃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게 향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것. 옛것에 대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우리 지금 안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집신 아니면 여러분 우리 뭐 농기구들 중에서도 뭐 쟁기 이런 것도 잘 안 쓸 거 아니야 얘들아. 이런 옛날의 것들은 사실은 향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골이나 농촌이나 혹은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은 여러분 이거는 향토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향의 이미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에서 향토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는 애들 몇 개 한번 찾아볼까? 자 여러분 어딜 가냐면 두 번째 연에 가르마 같은 농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길이라고 하는 농촌의 이미지도 있지만 가르마 같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옛날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비녀로 이렇게 묶고 여기가 5대5 가르마를 정확하게 탔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은 가르마가 있어도 머리를 상투를 틀었기 때문에 가르마는 여자들의 것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 가르마가 난 길이라는 건 전통적인 여인의 머리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다가 눈길의 이미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옛날의 것과 농촌의 이미지 들어가니까 향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3년에 얘들아 4년에 종다리하고 아씨. 종다리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봄이 왔어요 라고 알려주는 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씨. 아씨는 여러분 사실 옛날에 어떤 여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잖아. 지금 안 쓰잖아. 그러면 이런 아씨 같은 표현. 자, 그 다음에 5년에 보리밭. 보리밭.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년에 도랑. 도랑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곳에만 이런 도랑이 있지 여러분 우리 도시에는 이런 거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7년에 들막꽃은 들꽃이야. 들꽃. 그 다음에 7년에 아주까리 기름. 여러분 아주까리 기름은 동백기름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 여자들이 머리를 빗고 나서 여기 바르던 기름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기름 안 쓰고 여러분 동백기름을 사투리로 아주까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 여러분 사투리도 들어가 있고 옛날의 것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8년에 호미. 이런 단어들은 농사를 짓는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향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눈에 정리하기를 한번 가보자. 자, 한눈에 정리하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거야. 뭘 정리하냐면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번호를 쓸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번호를 쓸게요. 자, 시상정계 방식에서 첫 번째 1년을 보면 지금 우리 땅을 빼앗겨서 봄이 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근데 1년에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11번째 연에 나와요. 11년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11년이 이거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시상정계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답 구조를 써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문답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연부터 10연까지는 네가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년하고 여러분 11년이 내용이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했으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2연하고 여러분 10연을 한번 비교를 해봐. 2연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9연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하늘 푸른들 푸른 웃음 푸른 서러움이 그 다음에 이날 걸어만 간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런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여러분 구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년하고 9연도 보세요. 3년 하늘아 들아 이름을 불러. 근데 여러분 9연 내 호나 두 번째 행해. 자, 그 다음에 3년 여러분 네가 끊었느냐 누가 불렀느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근데 여러분 9연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해다오. 이런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보고 이게 딱 11번째 연까지 있으니까 딱 중간으로 나누면 어디가 중간이에요? 그치? 이거를 딱 기반으로 얘들아 이걸 딱 적으면 여러분 뭐처럼 보여? 태클코머니처럼 보여 얘들아. 이런 걸 우리는 대칭 구조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문답 구조와 대칭 구조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